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지났고 이제 3년 차입니다. 가장 성적표가 나쁜 분야는 역시 경제입니다. 대통령은 2분기부터는 나아질 거라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렇게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은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려 합니다. 제조업을 살리자. 어떻게? 정부 정책의 앞과 뒤 모두 따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사 문제, 모든 현안이 망라된 주제입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제조업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제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의 김현학 교수님, 서울여대 경제학과의 이종욱 교수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제조업은 죽었다. 이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현실은 정말 어떤지 우리 기자가 직접 보고 듣고 왔습니다.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마감 자재를 생산하던 이 공장은 약 2달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이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요. 급하게 문을 닫느라 설비 자재와 기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문을 닫은 공장을 보는 것은 이제 이곳에선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제조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가공장을 축소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게 많이 좀 발생이 됐고요. 매매를 추진하다가 많이 캔슬된 부분도 있고.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자 인근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50그릇을 먹다가 지금 150그릇밖에 안 먹어요. 1분기 설비 투자는 전분기보다 10.8% 급락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의 업황이 급격히 꺾이면서 공장 가동률이 줄고 투자 또한 위축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 투자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저희 기자가 현장 다녀온 리포트 보셨습니다. 제조업 현장이 매우 썰렁하고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이런 말로 좀 매듭이 되어 있네요. 정천질 평론가님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라고 하는 제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막연하게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무슨 수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통계를 좀 인용을 하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강 국면인데 아직까지 예. 바닥을 모르는 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하, 크게 한 바닥 모를 추락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세 가지 정도 지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뭐 가장 익숙한 게 제조업의 고용, 그러니까 즉 제조업 취업자 수가 최근에 어떤 상황인가를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조업의 가동률, 뭐 공장 가동률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 설비가 예.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나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에 72%대,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7%대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 수치가 100이라면은 100도 넘습니다. 즉 100이 넘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의 가동 능력보다 생산 능력보다 네. 더 생산을 했죠. 그러니까 100%도 넘게 됐었는데 아하. 일단은 우리의 생산 능력의 한 7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다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네. 우리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 네. 저 수치가 100이 넘었었던 공장 가동률이 100이 넘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70년대, 80년대면은 대한민국이 한참 수출의 열을 올릴 때인데 네.
24시간 돌리고도 모자라서 주말에도 공장이 막 그렇습니다. 돌아가던 시절에는 네. 100이 넘던 시절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공장이 100개가 있으면 72.8개밖에는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하. 근데 저 지표를 보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설비분의 실제 실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경우에는 네. 분모가 커졌죠. 네.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논의하겠지만 지금 설비 투자를 확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한 것은 현재 생산 자체가 빠르게 급감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쉽게 얘기해서 있겠습니다. 공장이 100개가 있으면 우리 공장 100개 중에 30개는 지금 문 닫고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다음 통계.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라는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예. 또 왜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 관련 생산 능력 예. 여기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에 생산 향후 능력. 예, 생산 능력 지수. 우리나라가 이 소위 말해서 앞으로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예. 생산 능력 저 지수가 먼저 방향을 상승으로 틉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2017년 뭐 9월께, 10월께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강하고 있거든요.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현재 상황만 놓고 맨 오른쪽에 이제 현재 상황으로 예, 게다가 가까울 2018년 텐데. 1월을 보십시오.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강 국면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저 그래프에서 예, 왜냐하면 저걸 나타내네요. 보면 향후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예, 예, 뭐 단정지어서 좋습니다. 말할 수 예, 없지만 왜냐하면 예,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예. 발을 뻗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가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어쨌든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능력도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줄이고 있다라는 게 저 지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이 제가 필연적으로 탁 들게 되는데 그래서 12개월 연속 해당 제조업의 지금 취업자 수는 연속 감소세고 뭐 제가 또 너무 불안하게 단정 짓긴 그렇지만 당분간 제조업 취업자 수의 반등은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만들다 보니까 저 표를 만들고 아래쪽으로 파란색으로 했는데 저게 빨간색으로 위로 올라가던 시절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올라가던 그럼요. 시절이 있었죠. 네, 네.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 3년 동안에는 최소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자, 뭐 우울한 좀 도표를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막연하게 제조업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래프로 통계로 수치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정철재 평론가님께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네. 대한민국 국민이 4,500만 국민인데 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자, 네. 노동자, 돈을 버는 사람 몇 명 잡습니까? 한 반 되나요? 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명? 예, 예, 예. 그럼 2천만 명 중에 이른바 제조업에서 돈을 벌어서 가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저기 보니까 443만 명이면 퍼센트지면 17%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제가 이게 너무 높나요? 아니요. 우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제조업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현주소가 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예, 그게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G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입니다. 이거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그 아하.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본 19%, 영국 불란스 10%, 미국도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2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뭐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중국하고 우리가 한 30% 가까이 제일 높은 네, 수준이고 다른 네. 나라들은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7%를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연간 1,2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서비스 쪽으로 적자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무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취업은 한 아까 17% 정도인데 네. 이 중에서 한 86%가 정규직입니다. 그 임금 수준도 우리나라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정규직 비중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한 그렇죠. 86%가 정규직이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고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산업이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쭉 들어만 봐도 전체적으로 야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 경제의 기둥이라는 거는 되는데 차근차근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빨리 가셔서 네. 못 따라오실까 봐. 예. 사람 머릿수로만 따지면은 전체 근로자의 17% 정도가 제조업 종사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생산을 해내는 퍼센테지는 30%니까 전체 GDP의 30%는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말씀. 예. 이 수치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비중입니까?
중국하고 비슷한 비중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높습니까? 훨씬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예. GDP는 한 19%, 독일의 경우에도 한 19% 정도가 종사하고 예, GDP는 23%니까 제조업이 일반 평균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예. 경우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평균 GDP 대비 40% 이상 높은 산출물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서비스업이 그만큼 부가가치 약하다는 산출률이 얘기도 약하다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조업이 힘들다라는 것이 요새 경기 어렵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제조업이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이 안 된다, 수출 잘 안 된다 하는 것도 결국 제조업에서 나오는 그렇죠. 겁니까? 제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예. 실업이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 저 예. 지표 나왔지만 계속 작년 대비 생산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동률이고 그 전에 캐파 네. 생산 캐파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생산 이중거죠. 능력 자체가 줄고 있다. 캐파도 줄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줄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산출에 저하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나간다. 그러니까 밖으로 작년의 나간다. 경우 보면 재작년까지는 연평균 한 80억 불 정도 예. 해외 직접 투자를 했었는데 주로 제조업이겠죠. 예. 근데 작년에 164억 불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공장 투자를 할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 가서 예.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자,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종욱 교수님한테도 같은 질문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과 가장 구조적인 문제 좀 쉽게 설명을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비중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분이 앞에서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텍스트북에서도 경제학 텍스트북에서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없어요. 아. 그런데 이 고민을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 1980년대에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1970년대에 미국이 재팬 넘버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그 이후에 79년에 막 70년대는 뭐 일본 세상이라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서 미국 제조업이 워낙 쇠락을 하니까 네. 미국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퀘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 결론을 냅니다. 이제 MIT 대학의 총장이 프로젝트 발주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겠어 그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야 되는 것을 서비스 수출을 가지고 상품 수입을 해 오겠느냐?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발전을 하는데 네. 제조업이 없으면 그 부수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가적인 산업 자체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텍이라고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 자체를 미국은 로우 웨이지보다는 하이 웨이지의 하이테크 쪽으로 육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이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에서 R&D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제조업 R&D의 4분의 3이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셔널 시큐리티. 네. 미국이 필요한 군함을 다른 데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이를테면 요즘에 이제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도 예. 그때 제조업이라는 것은 내셔널 시큐리티 때문에 제조업이 필요하다라고 딱 단서를 달고 왜 제조업이 중요한가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 우리는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정치적 평론가나 우리 김연학 교수님 가운데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고 제조업에서 투자가 주는데도 이게 이상한 신호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요 대목에서 제가 좀 세 분한테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도 제조업은 굴뚝산업이고 굴뚝산업은 우리가 과거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갔다가 제조업 국가에서는 이제는 하이테크 선진 기술로 옮아가는 당연히 줄어야 되는 업종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요 대목 그럼 우리가 방향 잘못 잡은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쪽 좀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니 미국이요. 예. 80년대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른들한테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일을 하다 말고 뭐가 고장이 나면 아유 미제가 역시 튼튼한데
응? 예. 미제가 튼튼한데 일제는 이쁘긴 한데 자꾸 부러져. 예, 예. 미제가 튼튼해 이랬단 예, 말이에요. 예,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가 그 얘기조차가 사라졌습니다. 예. 한국산 제조업. 예. 우리도 언제부턴지 제조업 그러면 굴뚝산업이고 괜히 저 매연이나 내뿜고 당연히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70년대 우리 이제 저 세대는 한국 제조업의 그 국제적 경쟁력을 몸으로 이제 그 체험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유학생들이 80년대 들어오면 미국산이나 일본산 가전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오는 시대가 한국의 시대였어요. 그렇죠. 80년대. 네. 근데 한국이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로 들어가면서 유학생 가운데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사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그동안에 한국은 이 소위 전자산업 이런 쪽 부분에서 네.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트랜지션을 확실히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냐 하면 제조업이 옛날에 저부가가치 그 신발 그다음에 값싼 의류 이런 거에서 고부가가치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예. 막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비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조업 그러면 그냥 다 조그만 물건들이나 만드는 제조업을 생각하시면은 좀 오산이신 게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한 그 그래프를 좀 보면서 저 정철 평론가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품목이 많아서 그래요. 네.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13대 주력 품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하는 13가지 업종이라는 예, 표현이 예, 적합하지는 품목, 않습니다. 품목. 예, 품목이 메뉴가 결국은 제일 자동차가 제일 잘했네요. 자동차와 부품이 있고요. 예. 근데 저것도 이제 올해 3월까지의 이제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좀 반짝 좋아져서 저게 플러스로 들어선 거지. 그렇죠. 저기 돈을 저기서 많이 버는 건 아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들 어닝 쇼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예. 이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착각하지 좋아진 말자 것이고요. 이런 얘기인데.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조적으로 하락인 것이고 가장 걱정이 맨 밑부분입니다.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작년 12월부터 확연히 꺾여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마이너스가 시작했다는 왔고 점.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같은 그래프를 보면 윗부분은 다 마이너스여도 맨 밑에 반도체 하나가 거의 한 40%가 빨간 막대기가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든 수출들을 다 커버를 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까지 저렇게 마이너스 돌아선 게 현재 우리의 또 하나의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샵 3698 문자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들의 반응을 놓고 보면 제조업을 죽이는 규제와 정부 정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굴뚝 공장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국내에서는 저 제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중국으로 나가고 베트남으로 나가고 하는 거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LG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그렇죠. 베트남으로 옮기지 베트남으로 않았습니까? 옮겼죠. 결국 이제 삼성에 이어서 LG도 스마트폰 공장을 완전히 철수한 건데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첨단 산업 같지만 실제로 기술은 굉장히 표준화돼 있고 성숙해 들어가 제조업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그래서 제조업이 됐죠. 솔직히 한국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그래서 중국 회사들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좀 약간 허덕거리고 있고 그래서 예. 스마트폰이라 조립 공장이라든지 혹은 가전제품의 조립 공장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예. 자동차 이런 고부가치 산업들은 아직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넘겨줄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산업 그 제품 수명 주기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 작년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 물량은 뭐 작년에 비해서 줄었지만 이거 반도체라는 것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클 측면상에서 좀 확강기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 아직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니다. 저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은 미국이 2분의 1 수준인데 네. 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임금 수준이 더 높다는 거죠. 더 높다. 물론 근로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또 그렇고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노동의 유연성만 좀 확보하면은 아직도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노동의 유연성 부족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네, 그래서 네. 제품 수명 주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후진국에 내놔야 주는 품목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규제라든지 노동의 유연성 부족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에 남는 것은 없게 되는 거죠. 자, 요 민감한 문제를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임금과 노동 생산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요 대목 노조하고 아주 첨예하게 민노총과 지금 대치가 돼 있는 일입니다. 민노총에서 이 부분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원인 중에 요 임금 부분과 고임금 저생산성 문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만 좀 한 번만 좀 더 여쭙고 가죠. 정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상 뭐 한국을 떠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 측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노동 생산성 부분이기도 한 그런 예, 대목인데요. 우리는 근로 시간이 그만큼 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접합한 부분이었었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일각에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문제를 예. 현 정권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 사분에 있어서 저 문제는 이제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현대 자동차 산업만 보면 저게 단위가 만 대니까 400만 대, 456만 대 점점 떨어지고 있기는 하네요. 생산 네. 대수가.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노사 문제로 갔는데 제가 그 제조업을 대하는 국가의 자세 이것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아까 얘기가 잠깐 예, 나왔다가 예. 사라졌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실지.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1990년대에 제조업은 이제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다 팽배합니다. 팽배했었죠. 예, 어차피 예. 효율이면은 임금 싼 데로 가야 되고 거기도 예, 노조가 강했으니까 예. 그래서 다 주고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자. 여기서 서비스업은 뭐냐? 음. 관광, 의료, 예. 법률, 또 금융, 부동산, 또 먹는 문화 같은 예. 문화 이른바 굴뚝 없는 산업. 없는 산업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빠르게 갔는데 음. 결과적으로 약 10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 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조업을 놓쳐버렸더니 막대한 산업 경쟁력에 큰 기반이 무너지더라. 기반이 무너지더라. 예.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이후에 다시 한번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게 되고요. 특히 미국은 트럼프 등장한 이후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세제 혜택 주고 다시 공장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에 나갔던 공장들 다시 들어와라 뭐 네. 적극적으로 유치했죠. 했고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은 뭐 인더스트리 2.0, 3.0, 4.0에서 예. 다시 제조업으로 지금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에 있었던 게 아디다스가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늘 동남아에서 만들었는데 요즘에 시청자분들도 메이드 인 저머니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다시 그러니까 섬유 산업 우리는 다 끝난 걸로 알잖아요. 예. 그런데 독일 정부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건 다시 일단은 우리 판으로 모아 놓고 이걸 뺏기지 않는 게 기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네, 네. 중국도 다시 제조업을 올인하고 있고 올인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리 국가는 너무나 제조업을 놔버린 경향이 있었고 그래요. 그 놔버린 거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방금 얘기한 노동 문제, 어떤 문제들 같은 거에서 푸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외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떠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식했던 받아들였다. 부분이 예, 예.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한 11번째 정도 GDP 사이즈 되는데 네. 제조업 산출물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그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또 상대적으로 제조업 경쟁력도 뭐 조금 사이까지 올라갔다 밀리고는 있지만 지금 한 5위 정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제조업인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중도 높고 또 경쟁력도 강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이 문제고요.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라는 게 우리가 최근에도 좀 빨라지고 있죠. 걱정하는 지금 포인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통계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수준이 예. OECD 35개국 중에서 한 29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평균이 한 68% 정도밖에 안 되고요. 특히 예. 미국에 비해서는 이때 생산성은 모든 산업을 포함한 예. 겁니다만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국이 제조업 세계 5위냐? 그 낮은 생산성을 긴 노동 시간으로 떼어왔던 겁니다. 아주 그냥 세계에서 뭐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길다. 예, 그래서 예. 거의 원래 질이 안 좋은 거를 양으로 떼어왔는데 그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주 52시간 근무 예. 도입돼서 노동 시간이 확 줄죠. 최저임금으로 임금은 많이 올랐죠. 또 네. 통상임금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계속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굉장히 넓게 예, 하면서 넓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자들은 계속 기존에 누리던 것을 계속 누려야 되고 그래서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노사 협력 순위가 세계 조사 대상 137위 중에서 13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사 협력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일단 임단협 할 때 되면 파업은 일단 해놓고 일단 시작하는 거죠. 일단 시작해놓고 막판에 극적 그리고 이제 규제가 문화가 굉장히 돼버렸죠. 가도하다. 노동자에 대한 규제는 노동자 규제는 많은데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별로 없다라는 게 경영자 불만이고요. 특히 신규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제약상이 많아서 신규 시장 혁신 성장 외치지만 그 제도적인 어떤 그 규제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규제 수준은 아까 세계 137개국 중에서 95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순위는 세계에서 5위인데 규제는 95위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악정고투 이 나쁜 여건하에서 이만큼 온 게 신기할 정도고 네, 이제 네. 서서히 이런 기본적인 기반이 안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아까 네. 교수님은 정부가 안 났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조업은 거의 정부의 방만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게 큽니다. 제가 아하. 보기에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버틴 것은 2차, 3차 협력업체의 피땀이거든요. 예. 그들의 혈 때문에 대기업들이 어쨌든 버텨나갔었고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지금 제조업을 유지했던 건데 그 사이에서 거의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조업이라는 것들이 정부가 지금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로 갈 때도 이제 거기에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이끌어주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동안에 너무나 외면하지 네,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중간 정리 좀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좀 보조를 좀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요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160국가 중에 11위, 12위 경제 대국을 이런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제조업만 놓고 보면 12위도 아니고 세계 5위, 4위입니다. 여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이렇게 빨리 흔들리고 있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임금 문제, 공정거래 문제, 노사 문제 뭐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와서 정부의 방임을 한 거냐, 제대로 정부가 할 일을 한 거냐 이런 얘기. 자, 이종욱 교수님한테 좀 차근차근 여쭤보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를 매겨 살려고 왔던 제조업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빨리 흔들린다? 이러면 안 되죠. 잡아야죠. 자, 정부의 역할, 노조의 역할, 기업의 역할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말이죠. 예, 우리가 보통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경제학 교과서나 정책 당국자들이 제일 중시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 생산성. 생산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생산성의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생산성의 증가율이 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임금이 인상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임금이 인상이 되면 네. 그게 그 회사의 경쟁력에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따질 때 딱 두 가지 텀을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제조업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냐. 생산성이 어느 것이냐. 그럼 생산성 하는데 그 생산성에 있어서의 노동 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 이 총요소 생산성은 뭐냐 하면 노동 외의 자본, 그 다음에 휴먼 캐피탈 네. 이런 것 등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로스가 되느냐 네. 이걸 이제 따져가는데 한국은 이미 이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단위 이렇게 노동 생산성 증가율하고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을 이게 자료로 공표를 해요. 예. 그러니까 딱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나라가 2011년 딱 해도 2012년이 딱 되면요. 단위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이 더 높아집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냐면 생산성보다 가져가는 거, 지가 생산에 기여한 것보다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단독직입적으로 좀 다시 좀 여쭤보면 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제품을 생산해서 넣는 이득보다 네. 국내에서 노동시장의 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부터요, 그래요. 2016년까지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평균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이유가 그 시전에는 노동의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노동의 평균 생산성이 단위 노동 비용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보면 가동률이 한 80%, 78%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냐 하면 2016년 딱 되면은 이 거꾸로 되기 시작해요. 박근혜 정부 말기가 딱 되면서 되면은 그때가 되면서 그게 이게 뒤집힌다는 단위 말씀. 노동 비용 증가율이 예.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보다 더 빨라지기 시작해요. 이른바 노사 갈등과 고임금이 딱 임계점을 넘는 시점을 2016년 16년 말로 정도부터 보십니까? 16년 지표상으로. 예. 그래 되면서 이제 뭐냐면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80%대부터 쭉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 이게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만 예. 최저임금도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단위 노동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죠. 생겼어요. 예. 요거는 아주 다 얘기 국 지나가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못 쫓아오시니까 예. 잠깐 이 교수님 말씀을 좀 제가 불가피하게 끊고 죄송합니다. 예. 요 대목이요. 임금 상승이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업의 단위 생산성 능력이 떨어졌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요 대목 두 분의 의견도 좀 여쭤보고 가야 되겠네요. 먼저 김현학 교수님부터. 근데 뭐 임금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떨어졌던 건 한 요인이 되는 거고요. 요인인 건 분명하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예. 그 저는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산업 내 구조 조정이 미진했고 아하. 하나는 산업 간 구조 개편이 미진했다. 같은 예. 이야기 같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산업 내 구조 조정이 미진했다라고 하면 뭐냐 망해야 될 회사, 아. 경쟁력이 없는 회사를 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오고 이런 이슈 때문에 이른바 억지로 좀비 좀비 기업들을 기업을, 망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계속 공적 자금 때려놓고 해서 질질 끌고 간 측면이 좀 있다는 예, 거죠. 스마트폰 공장이라든지 가전제품 조립 공장은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고 최저임금을 하든지요. 아주 낮은 임금으로. 근데 예.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내 구조 개편 그런데 그 대신에 지켜야 될 기업들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류, IT, 석유화 이런 거 지켜야 되는데 네. 그쪽은 어떤 문제냐면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한 거죠. 전환 배치도 안 되고 뭐 자르지도 못하고 전환 배치도 안 되고. 못하고 보직 변경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산업 내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둘째로 산업 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까 이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전통적 의미의 제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제조업을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제조업, 튼튼한 제조업 기반 하에서 예.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흔히 요즘 서비스타이제이션, 제조업도 서비스업화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요체거든요.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하. 고도 지식 산업으로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에서 자기 영역 비슷한 걸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 규제의 진입 장벽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노동자들, 엔지니어들도 저항하죠. 왜냐하면 자, 내가 그렇죠. 하던 예. 기술들이 낙후된 기술이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젊은 애들한테 자꾸 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카카오 택시가 예. 뭐 공유 경제의 시대를 맞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부가 어정쩡하게 출퇴근 시간만 했다. 저는 그건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뭔가 지금 불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과감하게 구조 개편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 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한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 철폐, 즉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의 유연성 확보, 기존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노동의 유연성 확보, 그다음에 신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그 진입 장벽 해소, 규제 개혁 이 두 가지가 큰 과제인데 이 부분은 전략은 물론 기업이 짜는 거지만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이 정책적으로 예스냐 노냐를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좀 있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정철진 평론가께서 예. 그걸 방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정리 좀 한번 가겠습니다. 노동 생산성, 임금과 노동 시간의 상관관계에서의 경제학적 그 분석을 이종욱 교수님이 해주셨다면 정말로 기업이 이거를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 변신을 한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김현학 교수님 말씀. 자, 얘기 나온 김에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쭤볼게요. 요새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라고 해서 젊은 아빠 차를 만들어냈는데 네. 그거 없어서 못 판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막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요. 뒤에서 예. 주문을 하면은. 게다가 그런데 현대차는 네. 다른 라인을 돌려가지고 그거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네. 노조하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팔리지 않는 차의 생산 라인은 돌리는데 잘 팔리는 팰리세이드 라인은 계속 몇 달씩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회사 내에 집중 취재를 안 해봐서 예, 아니 실제- 보도 내용이 그렇게 나오길래. 예, 그 기사는 그렇게 접했는데 예. 과연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노조가 실질적으로 반대를 해서 팰리세이드 라인을 안 풀었는지 여부는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노동의 유연성, 이런 그 어떤 이 적극적인 뭐 보직 문제, 이 노동의 유연성 문제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방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김연학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포인트를 하나를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임금이 막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서 제조업이 힘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면 토론이 붙잖아요. 3박 4일 가고 아마 반대를 제시하는 의견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임금이 올라갔다는 것만을 보면 안 되고 예. 임금이 올라간 거 플러스 아까 김 교수님이 주장을 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임금이 올랐으면 한쪽 라인에서는 또 다른 출구, 즉 굉장히 뭐 전환 배치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게 유연해져야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한 연봉 5천만 원 받는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렸습니다. 네. 그럼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한 4,500만 원, 4,200만 원짜리 잡을 또 바로 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열려있는 오픈잡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올라가는 임금도 수용이 되죠. 기업 입장에서도. 근데 우리는 임금도 올랐지만 더 큰 문제는 완전히 경직이 돼버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특히 산업 구조조정을 전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입부부터 조선화학 그렇게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논리겠죠. 뭐 노조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그것까지도 경직이 돼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막혔다라고 해서 막 임금만 놓고 임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임금과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어떤 경직성을 같이 놓는 것이 우리의 제조업의 어떤 네, 이게 제가 그 교수님,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학생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경제원론 시간에 이를테면 미국은 한국보다 왜 잘 사느냐, 이를테면 당신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답은 하나밖에 없다.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왜 잘 사느냐, 미국이 시간당 생산한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딱 챕터 1에서 강조해서 가르쳐요. 네.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학생들 보고. 생산성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가슴이 뛰냐 물으면 사람들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 이야기하면서 생산성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잘 산다. 임금 많이 받는 사람은 생산 높게 된다. 이렇게 답이 심플해야 되는데 예. 이 문제를 두고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제가 말씀을 끊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게 저 학생된 입장에서 그럼 저 반론을 좀 예. 질문을 좀 드리자면 예. 한국에서는 유독 생산성을 높이자고 그러면 예. 가로 열고 닫고 노동 착취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로 먹고 산 그 이면에는 예.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예.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장기 근로 시간, 살인적인 이 노동 시간, 죽음을 부르는 노동 시간,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극복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드네요. 노동 생산할 때 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 생산성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 생산을 계산할 때 보면 그 위에 있는 분자가 네,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부가가치다. 그러면 똑같은 8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와이셔츠를 생산했다 하는 사람은 10을 부가가치를 내겠죠. 1시간당.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생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100만, 2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자 말하는 대로 임금 착취했다 생각하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제품의 부가가치가 너무 낮았다. 이 부분 자체도 아까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정부나 학자들이 왜 우리가 고부가치를 가야 되느냐. 예. 우리가 왜 4차 산업혁명을 가야 되느냐. 이를테면 나사라고 하는 조그만 하는 것도 실제로 보면 이게 한 시간당 10원이지만 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하면 이게 100원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제조업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수단을 도입을 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하.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이 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네. 거죠. 예. 네, 이종욱 교수님하고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동전의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냐면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될 때 저는 생산성 향상, 적정 임금 제공 이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교수님. 예. 제가 오늘 자꾸 이제 두 분 교수님한테 자꾸 시비를 걸게 돼, 본의 아니게 되는데 요즘 뭐 저 대통령한테도 시비가 그 대신 내가 인상은 쓰질 않을게요. 예, 웃으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뒤집어 얘기를 좀 하면은 사람이 직장에서 잘려야 절박해져가지고 막 새로운 기술을 또 배우고 뭐 이런다는 걸로 좀 들리는데 예, 제가 이제 너무 삐딱하게 맞습니다. 받아들였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노동의 유연성하면 쉬운 해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쉬운 해고 이퀄 쉬운 고용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한 직장에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3개 이상의 직장을 가질 거라고 우리 자식 세대들은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한 회사가 2-3년 동안 안 망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산업 변화가 점점 더 급격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해고라 말을 이렇게 굉장히 섬찟하게 들리는데 회사를 이직이 좀 자유로운 그런 게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거든요. 이제 예. 크게 보면. 그래서 내가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쉽게 다른 직장, 어떤 직장에 정규직들이 철저하게 철옹성을 지고 성을 치고 보호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넓게 봐서 그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해고나 취업의 좀 쉬워진다는 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전환 배치, 직무 전환 예. 그런 것 포함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대 기아차만 있는 게 직무 전환 배치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펠리세이드 그거 맞습니다. 신문기사 맞습니다. 엄청나게 잘 팔리는데 생산 라인 정설을 노조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한 공장에서 계속 한 라인에서만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석 달씩 기다리는 겁니다. 예. 석 달 기다리다 딴 차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기다리죠. 안 넉 달 기다리죠. 기다리라 예. 그러면은 외제차 사고 말죠. 가격 그래서 싼 지금 것도 뭐 사실 많은데. 우리가 뭐 생산성 말씀하시는 것도 딴 분야보다도 특히 자동차 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의 나라보다도 임금 수준이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그것들이 왜냐하면은 일부 그 귀족 노조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기득권 보호해서 올해도 보면 현대자동차 12만 원 임금 인상과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높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건데 네. 노동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런 임금 수준도 적정 임금 수준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되든지 임금 수준이 내려가든지 그런 어떤 시장 원리에서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쉬운 해고라는 말을 뭐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사회 안전망도 구축이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재정 확장 정책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데 항상 말씀드린 찬성하고요. 그러나 쉬운 해고 이꼴 쉬운 고용이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많은 직업을 가야 되고 어차피 고용의 유연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 고집하고 그래요. 있으면 그 직종은 없어진다. 좋습니다. 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자, 싶습니다.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간 정리입니다. 임금 인상 불가피하다. 하자.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노동 생산성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이종욱 교수님 말씀. 동시에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산업 개편 안 된다라는 말씀.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 유연성 화두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정평훈 의원님? 화두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노력을 했습니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일각에서 기대를 했었던 이유는 예.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게 실은 문재인 정부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아예 신뢰를 가질 수가 없죠. 노조 입장에서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예. 그 어떤 약속, 같이 갈 비전들 내놨을 때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꺼냈고 계속한 투쟁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유연성이지만 소위 말하는 억울한 쉬운 해고라든가 말도 안 되는 착취 같은 것들은 없게 하겠다라고 기치를 들고 나간다면 실은 많은 부분이 따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었는데 역설적으로 2년이 지난 시점에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네요. 전혀 한 발도 내딛지 못했던 부분이 좀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운 이 부분에 부분입니다.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독일 노동조합을 가서 이미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참 어렵게 한번 가봤는데 폭스바겐 본사의 노동조합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예. 그 노동조합의 조합위원장이 딱 첫 마디가 우리 폭스바겐 잘 돼야 된다.
혹시 한국에서 외제차 살이 있으면 우리 폭스바겐 사주세요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통역이 이거 내한테 번역을 잘못했나? 예, 그리고 예. 1시간 뒤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 실수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게 아니라 당신 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왔을 때 10년 전에 내가 했던 말 다 듣고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노동조합이 전화 그런 식의 지식이 부족해서 전환하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김연학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노동조합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근로시간 동안에 왜 치열하게 노사 임금 쟁취를 할까? 아까 우리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우리가 독일과 일본 근로자하고의 비교를 해야지.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 자체에 국민연금이 최고로 받아봤자 우리의 실생활 실제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 170만 원 받으면 네. 한 250만 원 생각하면 60%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을 놔놓고서 어느 누구 보고 너 주어진 라이프타임 동안에 뭘 하라 그러면 당연히 소득을 쟁취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를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하기 전에 정부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부 구조,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후생복지 뭘 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맞아요, 부분 자체가.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정책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지구상에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 이런 문제를 먼저 겪고 먼저 해법을 찾은 나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한번 대신 좀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학 교수님. 네. 뭐 일본이나 독일 이렇게 우리보다 좀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미리 좀 이런 제조업의 위기를 좀 겪고 좀 이렇게 극복한 선례 같은 거 없습니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요. 네.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찾아서 그 사람들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나이를 너무 빨리 먹어서 이제 나이를 젊은 애들이 먹고 없으니까 노동자의 수는 줄어들고 예. 나이를 먹으면 권력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뭐 AI 도움을 받아서 인더스트리 4.0이 도입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취업을 못해서 어프로치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다르긴 스마트 하네요. 공장 뭐 3,000개, 10,000개 하라고 정부가 예. 그냥 탑다운식으로 취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 예. 그걸 잘 다룰지를 모르니까. 뭐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이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노동조합만 욕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아까 잘 언급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정부 재정 지출 중에서 복지 지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은퇴했을 때 네. 그 노후의 그 연금 이슈하고 그다음에 한참 젊은 나이 일을 하는데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면은 일자리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실직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실직 기간이 실직 수당. 저는 뭐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춰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나오는 건 너무 중구난방이고 포커스가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다 그냥 무슨 수당식으로 전 국민한테 뿌리고 있지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딱 강화를 해놓고 그러니 실직한 당하는 거를 이 노동에서 퇴출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업종 전환을 해라라고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이게 선진국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치 계획을 통해서 뭐 거기에 예. 대해서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찬반이 많습니다만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리는 그래서 영원히 보호받는 정규직일 수는 없다. 예.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업 구조 개편이 심화될수록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될 텐데 노동의 유형설을 도입해서 해고나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그 대신에 단기 실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걱정 없이 뭐 1년이면 1년, 1년 반 정도는 그 실업 과정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부 정책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큰 그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자, 이게 뭐 제조업의 경쟁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복지 얘기로 또 연결이 되기는 하는군요. 자, 정평론가님. 네. 결국은 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우선순위가 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2년의 우선순위 배열은 어떻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제조업은 포기할 수 없다. 없다. 예. 해서는 안 된다. 예, 여기서는 뭐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도 그 것이고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전 예. 동시에 서비스업을 여기서 함께 끌어올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뭐 잘 사는 나라들은 서비스업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린 지금 서비스업의 비중은 큰데
또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의료, 법률, 금융 여기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근데 제조업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놓친 셈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건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네. 뭐 제조업을 놔서 우리가 앞으로 뭐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왜냐하면 이미 갔던 나라들 독일, 중국, 미국도 일본 다 오고 네, 있거든요. 네. 다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동시에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2년 뒤로 가야지 된다라고 예. 또 보여지는데 정부의 역할과 해법에 대해서도 지금 여쭤보고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스마트 팩토리 하나로 마치 일위관제하듯이 예. 만병통치하듯이 그냥 딱 끝내버리려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쉬웠으면은 이게 벌써 됐었죠 제조업에. 예, 예. 네. 아, 그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실력과 정부의 능력으로 지금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종욱 교수님 이제 지켜보시면서 좀 걱정 많으신 편 같아서. 사실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키워드로 내세우는 것이 연결과 융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사실은 아까 우리 정치는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과 융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가 우리가 있단 튼튼하다는 말이죠.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제조업에서 고용을 준다 그러면 이제 물론 제조업에서의 고용 수준과 그 정보통신, 예.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질적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뭔가 우리에게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제조업을 걱정하는 이유가 이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지금 탄생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전통 제조업에 남아있던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 있는 고생하시는 근로자분들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살아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살아남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도 뭐냐면 생산성 할 때 HPU, 아워 퍼 유닛이 차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느냐. 네. 그러면 현대자동차 한 26.4시간. 우리나라에는 GM 부평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가 다 26점 얼마에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체코 공장 같은 데는 얼마쯤 나오느냐? 13.8시간 나온다 이거야.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차를 만들 때는 만 하루보다 조금 몇 시간이 더 걸리는데 예. 이 똑같은 현대자동차인데 체코에서 만들 때는 하루에 2대를 만든다. 그렇죠. 13.8시간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군산 정도로 해서 망해버렸잖아요. 예. 군산은 망했지만 스페인의 바이오돌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군산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근로자들이 임금 동결 하고 주말 그 특근 안 받고 등등 해가지고 8만 대로 하락했던 게 2012년에 20만 대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불안하게 느끼지 말고 다른 데서 살아나고 있는 전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네. 뭐든지 간에 편하게 할 수는 없죠. 26시간에 한 대 만드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으로 해서 한 해 만들려고 그러면 훨씬 더 피로도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이게 좀 이제 이게 저희가 뭐 편을 가르거나 어느 한쪽에다가 좀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서 나라 경제 전체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좀 바라볼 거 없을까요? 지금 계속 노동 유연성, 임금, 생산성 이런 얘기만 좀 하다 보니까 자꾸 노동자 탓만 좀 하는 듯한 좀 인상이 들어서. 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략적 실기를 한 것들, 전략적 판단을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보면 우리가 네. 그냥 노조만 비난하잖아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그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더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르노, 삼성 노조같이 어떻게 보면은 건실하게 회사 네. 극장 사던 사람들도 바로 울산에서 시끄러우니까 부산에서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럼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잘했냐는 거죠.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정몽구 회장의 세 가지 실책을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첫째는 있습니까? 2011년에 현대건설을 5조를 주고 인수한 겁니다. 예. 도대체 건설회사하고 자동차회사하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아하. 그 현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예.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R&D하는데 투자하고 뭐 다른가 뭔가 새로운 제품, 전기차 개발하고 뭐 하이브리드 차 개발하는데 썼어야죠. 예. 근데 그걸 현대건설 옛날에 뭐 현대그룹의 영광을 찾는다고 현대건설에 인수해야 많이 써버렸죠. 그 다음에 또 현대철강, 현대제철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철강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포스코에 쓰질 않고 강판을
현대 당산에서 제철을 갖고 오죠. 오는데 예. 뭐 저는 제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품질이 아직 포스코만 못하니까 그게 결국은 현대자동차의 품질 불량과도 연결이 된다. 예, 끊임없이 현대자동차가 수출용 차하고 다르게 내수용 차하고 그러니까요. 강판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루머 아닌 루머에 시달리고 소비자들한테 의심받는 그 이유 중에 제가 하나죠.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예. 실제로 객관적으로 포스코의 경쟁력하고 현대제철의 경쟁력은 나타난 표가 있고요. 포스코 훨씬 앞서 있거든요. 근데 네. 현대자동차는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 걸 훨씬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왜 경쟁력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냐라고 예. 하고 비난을 받고 있고요. 셋째가 바로 저 한전부지 인수입니다. 한전부지 10조 10조 5천억이라는 5천억 원. 예.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공사도 못 하고 있고요. 예. 저기다가 자기들 바라는 100몇 층짜리 건물 짓고 뭐 부동산 임대 사업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조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 30조 이상의 돈이 이 자동차 개발하고 연구 개발하고 써야 될 돈들이 딴 데 빠진다는 거. 노조가 그걸 또 지적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관한 노조의 지적이 틀렸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노조의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산업의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경영상의 실수 이런 것들 이야기하자면 또 다른 이슈로 결국 지배구조 이슈로 예. 저렇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물론 이까지 지금 이렇게 키우는데도 기여를 하셨지만 지금 오늘날 현대자동차 글로벌 경쟁을 잃고 있는 거 딴짓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도 받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 현대자동차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더 턴어라운드 상승 추세를 그리기보다는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현대자동차 경영진은 정말 좀 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뭐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걱정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이 두 회사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구조 때문에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정철진 평론가님, 자꾸 우리 이제 국내 얘기만 좀 했는데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추격 상승. 자, 이건 뭐 더 이상 이제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둘이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제조업 현황의 독약입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버는 겁니까? 일단은 뭐 가장 다수설이고 액면적으로는 독약이죠. 미중이 저렇게 일단 계속해서 힘들다. 갈등을 해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역 축소입니다. 그럼 우리 아예, 수출이 줄어드는군요. 당연히 그럼 우리의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결국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럼 미국과 중국 중에 누가 이기는 것이 예, 우리한테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될까? 예, 그거 궁금하네요. 여기에서는 뭐 이것도 일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이참에 미국이 완승을 거둔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히려 줄서기라도 편해지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지금 가장 일선선에 있는 제조업의 경쟁자가 중국이다. 중국, 일본, 독일인데 아하. 이 중에서 아마 인건비를 감안하면 중국이 치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이 차제에 중국이라는 경쟁자 하나를 미국이 완전하게 좀 압박해 주면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네. 우리의 한국 경제는 유리할 거라는 또 하나의 분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유, 관심이 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분석입니다. 안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쨌든 필요한 것은 갈등이 지속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최악입니다. 예. 관세를 한다 만다 하게 되면 몇 개월간 끌 때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뭐 문자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전문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정부, 기업, 노동자, 가계, 패러다임의 변화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종욱 교수님 마지막 예. 질문입니다. 예.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추격 어느 게 더 우리한테 더 위협일까요? 경제학적으로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경제학적으로는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지는 것이 훨씬 더 시장을 크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합해지는데 네. 중국의 너들의 경제 운용의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법으로 말로만 말로 하지 하지 말고 마. 아예 왜냐하면 법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그냥 말 한마디의 명령에 자기들은 안 되면 보복해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쪽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주먹 힘이 훨씬 센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는 오케이, 둘이가 그 무역을 하되 너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장 경제 룰을 따라오고 너는 우리를 시장 경제 룰을 잘 이용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유사한 경제 운용 방식으로 돌아오면 네. 나는 한국이 클 건데 나는 이번에 미중 무역 마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미국이 중국의 경제 운용 시스템을 미국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중국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법으로 만들려라고 하는 트럼프의 이 전략이
한국 경제 제조업에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자, 김현학 교수님 예, 말씀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네. 뭐 중국이 세계 최대 공장이 우리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지금 또 중국이 하고 있지 시장이기도 않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한국 중간재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 정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중간재만 중국이 사고 있지만 완성재도 한 2, 3년 격차로 쫓아오고 있고 뭐 그래서 반도체 같은 네, 네. 완성재를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 한국 그야말로 쓸 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중국이 단기적으로 좀 괴롭지만 미국이 중국 확실히 패가지고 우리를 못 따라게 오게 만들어주면 우선은 괴롭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국이 낫지 않느냐. 근데 네.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희망사항이죠. 왜냐하면 미래랑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중국이 그야말로 또 체질 개선을 해서 더 강력한 경제가 될 수도 있는 될 것이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네. 그러면 확실하게 미국이 중국을 패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면 빨리 그렇게 하든지 예. 그러면 우리를 빨리 공장을 네, 뭐 네. 인도네시아, 베트남 올리고 사실은 긍정적인 뉴스 아침에 제가 여기 방송국 오면서 들어보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금년에 8.8% 줄었는데 네.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2% 늘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결국-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출 늘었다고 미국에 대해서는 아하, 전체적으로 늘었고. 줄었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중국 관세를 때려서 중국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를 찾다 보면 한국 상품이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고 또 한국은 중국에 들어가던 중간재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생산해서 살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메이크업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한 2, 3년 그 과도기에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낫다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빨리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어봐서 그 뉴스에 나오신 평론가들은 연말이나 돼야 뭐 미국에서 뭐 그렇게 네, 네. 추측한다는데 연말에 돼야 된다면 앞으로 한 6, 7개월 정도 더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전략 방향을 못 정해야 된다는 게 그건 좀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자, 나라 안팎이 다 걱정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어찌됐든 세 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제조업 나라 경제의 근간이고 기둥이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 기반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터전이 될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방임하지 말고 잘 엮어나가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잘 기억해서 정부 정책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말로 하는 거라고 해도 요즘 이분의 발언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구 장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들 지지자들을 성매매 여성에 빗댄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가 된 건 어제 대구 집회에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입니다. 문바, 달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동지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문제의 표현은 스스로 달빛 기사단이라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을 비하하기 위해 일베 등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성매매 여성의 빗대 사용하는 비속어입니다. 여성 혐오적 성격까지 들어있는 비하 표현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사용한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젯밤 8시 39분쯤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몰랐다.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썼다고 해명하면서 즉각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엔 온종일 이 단어가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올랐고 여권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원래 연설문에는 없던 표현인데 집회 연설 중에 나 원내대표가 즉흥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자신들도 당혹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중 연설 중에 말 실수든 지지층을 노린 발언 어느 쪽이든 야당 지도자로서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제의 달삐라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예.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고 이미 뭐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아실 테니까 비속어죠 기본적으로.
예, 그 이제 그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치도 허용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 뭐 극렬이라 그럴까 강력이라 그럴까 강력한 지지층을 반대 보수층에서 막 비아냥대고 그런 조롱하는 강력한 또 지지층에서 이제 비하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일배라 그러죠. 일배. 예,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그래서 예. 뭐 또 한편 쪽에서는 반대 이제 또 진보 쪽의 진영 쪽에서는 뭐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연세가 있다 그래서 또 어떤 비속어를 또 쓰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그 지칭 네이밍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경쟁이랄까 대결이랄까요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현역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외대표잖아요. 뭐 저 자유한국당이면 국회를 뛰쳐나가서니까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뒤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정치로 풀어야죠. 예, 여야가 다 청와대까지 풀어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원내대표가 진짜 저렇게 아스팔트 위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그 말대로 SNS에 올린 대로 인터넷상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근데 저는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토착 왜구라고 또 한국당 의원들을 반민특위 발언 때문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당의 뭐 친일적 색채가 강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또 그 어느 당의 대변인이 또 그런 걸 국회에서 쓰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용어는 인터넷상에서만 쓰고 품격을 갖춰야 되는 국회에서는 좀 정제된 언어들이 사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또 억울함을 또 하소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또 이 진보 진영에서는 나배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나경원 플러스 아베 총리 이래가지고 나배 친일파라고 자꾸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말들이 자꾸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좀 이거 안타깝습니다. 자 어찌 됐든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런 그 비속어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나는 뜻을 몰랐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 쓴 걸 생각 없이 썼다. 그 미안하다, 사과한다. 정리가 됐다 이거죠. 예, 그 이제 뭐 박지원 그 의원의 경우에도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 사과했는데라고 했어요. 저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뭐 5.18 뭐 그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5.18 유공자 전체에 대해서 어떤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떤 인식의 문제인 거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수희 변호사님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빨리 야당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명분인 좀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당이 부산 갔다가 대구 찍고 이제 광주로 가는 거죠, 장외 집회를. 오늘은 이제 그 최고위 회의를 공주보에서 합니다. 공주보에서 하고. 4대강 보호 해체하지 거기는 말라는. 충청도니까. 충청도 하고 이제 5.18에 황교안 대표는 참석을 광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용기를 낸 참석 의사죠. 예,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 들렸을 때 좀 물세례를 받기도 물세례도 했죠. 받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통진당 해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5.18 발언과 관련해서 유공자 폄훼 발언과 관련한 항의성 그 집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광주의 토크 콘서트에서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맞으려고 오는 거니까 뭐 광주 시민들이 저기 황교안 대표를 보면 돌아서라, 악수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라. 이거는 영남표가 많으니까 뭐 이러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말을 했는데 그거보다는요 그런 음모론으로 접근할 거는 아니고 맞더라도 그러니까 물세례를 맞더라도 광주는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하고 한국당에서의 그 YS 3당 합당으로 된 게 한국당이잖아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도 YS 대통령 때에 법을 만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별개의 당이 아니라서 저는 한국당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뭐 수모를 당하고 아니면 그 외면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도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괜히 가가지고선 저렇게 분란을 자초하지? 왜 가서 좋은 소리 안 나올 텐데 왜 가지라고 했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물벼락을 맞든 오물 세례를 맞든 계란을 맞든 황교안은 광주를 간다 이거죠. 예. 아하, 정치적으로 그러는 거 욕을 먹어도 가고 계란 세례를 맞아도 가고 물벼락을 맞아도 간다. 그건 명확한 입장입니까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들도 많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가서 그러면 나한테 뭐 물벼락을 꼭 던지겠지. 그러면 이거 그림 나오겠지. 그걸 의도하고 그럼 갔느냐? 그거는 너무 그 음모론적인 거고. 예, 너무 그 나쁘게만 보는 거고. 그러면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왜 저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저렇게까지 선동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럼 반대로 한 발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 광주 민주화 묘역에 가서 진심 어리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좀 그런 5.18 망언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징계하고 이런 모습은 왜 또 보일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 말 중에 이제 경청할 만한 건 그거였죠. 그러려면 중징계를 했어야 한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의원이 3분이 있었죠. 네. 거기에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그 탈당이 아니고 그 징계 파면 제명 결정을 했죠. 났고. 윤리위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의총이 열리지가 않고 있는 거고 또 나머지 2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당원권 정지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징계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대들 그렇죠. 이제 뭐 그 뭐랄까요, 그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 되면은 네. 같은 세 사람 다 파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내용에 좀 차이는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뭐 이른바 5.18 망언 3인방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지라는 것을 매일매일 업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역시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광주를 가신다. 뭐 좋습니다. 좋은데 가서 좀 이런 거를 좀 정리가 좀 돼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 참 좋을 것 같아서 그건 거죠.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5.18의 성격은 민주화 운동.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다. 예. 물론 뭐 아닌 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5.18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네. 선정 중에 정말 그때 그 피해를 입고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일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명단을 공개하자 뭐 이런 건데 좀 5.18이 되면서 이전에 그 논의가 또 다시 한번 그 갈등이 다시 한번 또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저는 5.18 마련해서 맞이해서 정말 한국당 대표로서 5.18에 대한 성격 규명과 당시 군사 독재의 그 군부의 그 신군부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글쎄요. 사과하는 게 정치적으로 전혀 손에 안 날 것 같은데 한국당은 참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저거 하나만. 저 청와대 영수회담,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는 않지만은 청와대가 1대1로 하자라는 황교안 대표의 이 요청을 받아들인답니까? 아니면 안 한답니까? 지금 이제 난색을 표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대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럼 교섭단체만 만나는.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바미당이 되는 것이 교섭단체. 3개 당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2 당이 뭐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발끈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굳이 공개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게 꼭 나와야지 그게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이고. 박지원 민주당 민평당 대표는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라는 거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발표하고 되면 되는 대로 서로 합의되면 되는 대로 얘기해라. 혹시 청와대에서 뭐라고 안 나왔습니까? 반응이? 그러니까 지금 단독으로 만나는 거 1대1 만남에 대해서는 난색이에요. 난색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뭐 YS도 그렇고 소위 이렇게 통큰 정치를 했다고 하는 대통령들의 비화를 들어보면 야당 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그 명분들을 줬던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뭐 TV 앞에서 사진 찍고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한밤중에 불려가서 야당 원내대표가 불려가서 단판을 짓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그게 무슨 야합이 아니죠. 그런 게 정치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 성정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그런 정치를 보여줄 때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다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게 여권의 기류가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좀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인 입장에서는 빨리 추경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맞아요. 좀 청와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그 네. 나온 김에 그거 좀 한번 되게 재밌대요. 김수현 수석하고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선 했던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지난 얘기 시절이죠. 예. 한번 그 얘기 잠깐 좀 듣고서는 다시 갈게요. 예, 한번 예, 들어보시죠. 예. 정부 관료가 말을 들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봐서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이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갖고 줄 것 같아요. 저 정부가 한쪽으로 김현미 장관을 한다고 하는데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잠깐만 틀어주면 엉뚱한 짓이라고.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카트 이렇게 됐어요. 예, 여기서 카트. 이거 녹음되는 것 같은데 기자들이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제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요새 진짜 공무원들이 청와대 말 안 듣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럽니까? 지금 이제 그 신문을 예. 이전 거를 쭉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복지부동 이렇게 검색어를 예. 하면 벌써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관료들 얘기가 나와요. 예, 심지어는 지난 1월 달에 그 장차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복지부동 뭐 안일한 태도 뭐 네. 이런 거에 그러면서 공무원이 규제 대상이 혁신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또 정원석 전 그 정의당 의원의 경우에 SNS에 뭔가 이 그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힘들어한다 뭐 이런 SNS를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저것이 지금 최근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그러니까 관료 사회에 대한 이 정권 차원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 불신 플러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예.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당시 어떤 정책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을 한직으로 내몰거나 어떤 이제 그 징계성 한직이죠.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러면서 일간에 이제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가 기록을 해둔다 요즘 공무원들이 누구 지수로 내가 이걸 수정을 했는지 뭐 아니면 녹취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뭐 그런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누가 인사를 미리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다 받아서 말이 이미 제출이지 다 받아서 뭐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다 뒤져봤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료사에 저는 좀 반감들을 갖게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청와대의 그 지시나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뭐 현장 취재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정치인들은 저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막 와 있고 카메라 수백 대 와 있고 막 그러면은 귓속말로 뭔가 중요한 얘기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는 척을 막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점심 뭐 먹을까요? 이런 얘기였다고.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예. 뒤로 빼죠. 몸을 뒤로 빼고 굉장히 가깝게 그렇죠. 얘기를 예. 하는데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별 얘기 아닌 게 대부분인데 야 김수현 수석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잖아요. 지금 맞아요. 일부 버스들의 그러게요. 그 파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여다보면 버스 사태의 시작은 노동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주 52시간, 시간의 수당 줄고 기사 늘려야 합니다. 수당 월 100만 원 어떻게 줄입니까? 기사 증원 응모 미달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준공영제니 고용기금 지원이니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지만 들여다보면 결국 세금으로 적자 메꿔줄게 이겁니다.
상식적 해법은 요금 인상입니다. 근데 버스 승객은 서민, 내년 총선 앞두고 부담스럽습니다. 우왕좌왕하다 결국 노선을 없애거나 단축한답니다. 근데 전철도 없고 버스까지 없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모든 거 지난 3월에 주 52시간 특례 업종 논의할 때 노선버스도 안 돼 하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최저임금 때랑 본질이 똑같습니다. 전문가인 공무원들은 압니다. 어찌 되는지. 그런데 위에서 정책이 정해지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실행해야죠. 근데 시킨다고 다 하면 나중에 내가 다친다는 걸 학습했습니다. 이젠 공무원들이 예스도 노우도 안 합니다. 제가 본 본질과 핵심은 이건데 청와대와 여당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게 문제랍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 없는 존재라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세금으로 메꾸다 결국 요금 올리는 거 말고 다른 해법이 있는지 공무원 말고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은 제시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